이거 참 잘 어울리네.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면서 새로 산 반지를 햇빛에 비춰봤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반짝이는 게 제법 그럴싸해 보였다. 백화점 직원이 귀부인 같으시다고 치켜세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래, 나도 이제 이 정도는 해야지. 공무원 생활 30년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 정도 사치는 괜찮은 거 아닐까? 그런데 왜일까?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나는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점집을 찾아갔다. 거기엔 예전부터 알던 조명숙 씨가 살고 있었다. 점쟁이라고 하기엔 좀 민망할 정도로 소박한 곳이었지만 동네에서는 제법 소문이 난 곳이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오후였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향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다. 나는 점집 앞에 서서 잠깐 머뭇거렸다. 사실 이런 데 오는 게 좀 창피했다. 누가 보면 뭐라고 할까 싶어서. 하지만 오늘따라 누군가에게 내 복을 확인받고 싶었다. 명숙이 언니 계세요? 낡은 나무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점집 안은 어두컴컴했고 향 연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목 안쪽까지 스며드는 향 냄새에 나는 순간 기침을 참았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천천히 실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벽에는 오래된 산신령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옆으로 빛바랜 불화가 몇 점 있었다. 탁자 위엔 붉은 천이 깔려 있고 그 위에 낡은 타로 카드와 작은 방울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왠지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워지는 느낌. 어머, 명순이 아니가. 들어오소. 조명숙 씨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반겼다. 그는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눈빛이 또렷했다. 손짓으로 나를 안쪽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 앞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언니, 내 손 좀 봐줘요. 요새 뭔가 좀 이상해서. 사실 이상한 건 없었다. 그냥 누군가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을 뿐이다. 반지도 그렇고 요새 집도 잘 돌아가고 아들도 벌이가 괜찮아졌고 이 정도면 복 받은 거 아닐까 싶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조명숙 씨는 내 손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손바닥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송금을 따라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그러더니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명순아, 이 집은 겉보기보다 복이 깊습니다만. 그 말에 나는 어깨가 으쓱했다. 그렇지, 역시 복이 많은 거야. 내 송금을 보면 누구나 그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근데 말이여, 그 복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요? 진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곁에 있어야 복도 남고 집안도 편안합니다. 만약 그 사람을 잃으면 조명숙 씨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 눈빛이 왠지 무거웠다.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슬퍼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했다. 나는 순간 불편해졌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니요, 잘못된 건 아닌데. 조심하소. 복이 깊은 만큼 그릇도 커야 하는 법이니께.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릇이라니. 나보다 더 큰 그릇이 어디 있나? 평생 허리 숙이고 일하면서도 집안 꾸려온 내가 그릇이 작다고? 웃기는 소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언니도 참, 나 놀리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반지를 낀 손을 다시 한번 펴보며 가볍게 웃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니 기분이 다시 나아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순간 등 뒤에서 조명숙 씨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후, 작고 깊은 뭔가를 참는 듯한 한숨.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점집 문이 천천히 닫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그런데 왠지 모를 찜찜함이 어깨에 눌렸다. 등 뒤에서 뭔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니.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손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골목을 걸어 내려왔다. 봄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이 생각보다 차가웠다.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이 소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문득 며느리 수연이를 떠올렸다. 그 애도 진심이 있는 애긴 한데. 근데 뭐가 모자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 며느리로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았다. 시골 식당집 딸이라니. 남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동현이가 처음 수연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얼굴은 예쁜데 너무 수수하고 말투도 너무 조용하고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이 없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는 더 당당해야 하는데 그 애는 맨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조명숙 언니 말이 맞을 리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을 여는 순간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수연이가 부엌에서 뭔가 하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설거지 소리도 없고 물 끓는 소리도 없었다. 수연아? 대답이 없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면서 거실을 둘러봤다. 거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소반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시계는 똑딱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수연아, 거기 있어? 나는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소리가 마루에 울렸다. 덜컹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한 집안이 왠지 낯설었다. 부엌 문턱을 넘어서자 수연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게 보였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어머, 왜 그래? 다쳤어? 수연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울었나? 아니면 뭔가 생각을 많이 했나? 그 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손이 미끄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다. 조심해야지. 얼른 치우고 저녁 준비해. 네. 수연이는 바닥에 조각들을 주우며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신문지를 접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그런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진심을 가진 사람. 조명숙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나는 신문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왔어. 동현이었다. 아들 녀석이 퇴근하는 시간치고는 좀 이른 것 같았다. 나는 신문을 탁자에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다. 동현이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앉았다. 넥타이를 풀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일찍 왔네.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좀 일찍 나왔어요. 동현이의 목소리도 무거웠다. 나는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동현아, 응? 너 요새 수연이랑은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동현이는 눈을 깜빡였다.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뭐가요? 그냥, 둘이 잘 지내냐고. 네.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다는 게 무슨 대답인가. 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사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다. 점집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던 이야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뭔데요? 동현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다.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다. 우리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 수연이 말이야. 그 말에 동현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 애는 좋은 애야. 나도 안다. 착하고 정성스럽고. 근데 말이야, 동현아. 우리 집안 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엄마, 들어봐. 엄마가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 집안도 품위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어? 시골 식당집 딸이라니. 남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해. 동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더 강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도 이제 36이야. 회사에서도 승진할 나이고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배경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 수연이는 미안하지만 너한테 도움이 안 돼.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힘이 없었다. 나를 설득할 만큼 강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동현이는 언제나 이랬다.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엄마 눈치만 보는 아이. 동현아, 엄마가 너 나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혼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배경도 좋고 학벌도 좋고 너한테 훨씬 도움될 사람. 동현이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나중에는 고마워할 거야. 엄마 말대로 할 거지? 동현아, 대답해. 동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안도했다. 그래, 이게 맞는 거야. 우리 집안을 위해서는 이게 맞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 부엌 쪽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또 들렸다. 쿵. 이번엔 좀 더 큰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부엌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수연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애는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수연아? 대답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가 무거웠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동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 수연이가 천천히 부엌 문을 닫았다. 소리 없이 아주 조용히.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벽에 걸린 시계가 똑딱거렸다. 그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동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나는 소파에 앉은 채 부엌 문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거겠지.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점집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진심을 가진 사람을 잃으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이게 우리 집안을 위한 길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허리 통증이 다시 찾아왔다. 예전부터 가끔 아프던 허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아팠다. 그리고 새벽녘 희미한 불빛이 복도에 새어나왔다. 수연이의 방에서였다. 나는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방문 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수연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옷을 개고 작은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 애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내 방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수연이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 가방 끄는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이 닫히는 소리. 동현아, 수연이 어디 갔어? 아침 식탁에 앉아 나는 물었다. 동현이는 밥그릇을 들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다. 집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시골 말이야? 네. 언제 돌아온대? 동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떠먹었다. 밥알이 입안에서 제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수연이가 그냥 다녀오는 게 아니라는 걸. 새벽에 들었던 그 소리들이 자꾸 떠올랐다. 가방 끄는 소리, 지퍼 올리는 소리, 그리고 마지막 문 닫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잘 됐네. 며칠 쉬다 오면 정리도 되겠지.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동현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오후 나는 수연이의 방문을 열어봤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옷장도 비었고 화장대 위에 있던 작은 물건들도 모두 사라졌다. 창가에 놓여 있던 작은 화분만 남아 있었다. 수연이가 정성껏 키우던 허브 화분. 나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섰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왠지 쓸쓸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방문을 닫았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됐다. 뭔가를 놓친 것 같은 기분.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정적이 집을 가득 채웠다. 설거지 소리도 없고 부엌에서 나던 따뜻한 국 냄새도 없었다. 빨래 돌아가는 소리도 걸레질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연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소리 없이 말 없이 그 애가 이 집을 돌봤다는 걸. 엄마, 제가 아는 사람 한 명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동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저 의무를 다하듯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는 듯한 말투였다. 누군데? 회사 거래처에서 알게 된 분이에요. 프리랜서 마케터인데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더 나은 며느리를 만나면 우리 집안도 달라질 거야. 언제 한번 데려와 봐. 네. 동현이는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거워 보였다. 그리고 며칠 후 한채린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한채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세련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말투도 부드럽고 예의 바른 듯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웃으며 선물을 받았다. 백화점 포장지였다. 수연이가 처음 왔을 때는 시골에서 가져온 나물이랑 된장을 줬었는데 역시 다르구나 싶었다. 어머님 뵙고 싶었어요. 동현 씨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체리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는 자세도 우아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등을 꼿꼿이 세우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다. 이래야 우리 집 며느리지. 차 한잔 할까요? 네, 좋아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찻잔을 꺼내고 물을 끓이고 그런데 문득 수연이가 떠올랐다. 수연이는 늘 이 일을 먼저 했었다. 내가 부엌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차를 준비해 놓곤 했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따르며 거실 쪽을 힐끗 봤다. 채린이 동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현이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그저 의무적으로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채린 씨, 차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채린은 찻잔을 받아들며 은은하게 웃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신 뒤 주위를 둘러봤다.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근데 이 집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한 20년 됐지. 내가 공무원 시절에 장만한 집이야. 아, 그러시구나. 위치도 좋고. 요새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그 말에 나는 살짝 의아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집값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금방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냥 넘어갔다. 어머님, 평소에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 글쎄, 요새는 별로 없는데. 예전엔 등산도 다니고 그랬는데 요새는 허리가 안 좋아서. 아이고,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그럼 병원은 다니세요? 가끔 가지. 약 먹으면 좀 나아. 어느 병원 다니세요? 혹시 제가 아는 좋은 병원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체리는 계속 질문을 던졌다. 친절하고 관심 있는 척하는 질문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너무 많은 걸 물어봤다. 집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재산 이야기까지. 나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어쩌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싶었다. 그날 저녁 채린이 돌아간 후 나는 동현이에게 물었다. 어때? 괜찮은 사람 같지? 네. 수연이보다 훨씬 낫잖아. 세련되고 똑똑해 보이고. 동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동현이가 배달 음식을 시켰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찌개와 밥. 수연이가 있을 때는 늘 따뜻한 집밥이 있었는데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다. 식탁 위에 놓인 수저가 평소와 다른 자리에 있었다. 누가 옮긴 걸까? 나는 수저를 원래 자리로 옮겼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수연이가 늘 정리해뒀던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며칠 후 채린이 다시 우리 집에 왔다. 이번엔 짐을 들고 왔다. 작은 캐리어와 가방 하나. 어머님, 제가 며칠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집 수리 중이라서요. 그래도 되지.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며느리감이 우리 집에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안일도 좀 도와주겠지. 하지만 체리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 그저 자기 방에 있거나 거실에서 노트북을 하거나 설거지도 안 했고 청소도 안 했다. 일이 바빠서요. 미안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나는 뭐라 할 수 없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고
내 방에 누가 들어온 것 같은 흔적도 있었다. 채린에게 물어보려다가 관뒀다. 괜한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채린이 요리를 한다며 부엌에 들어갔다. 동현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어머님, 저녁 준비됐어요. 채린이 접시를 들고 나왔다. 파스타였다. 예쁘게 담겨 있었지만 왠지 마음이 안 갔다. 수연이가 해주던 따뜻한 된장찌개가 떠올랐다. 나는 포크를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수저가 다시 다른 자리에 놓여 있는 게 보였다. 평소와 다른 위치. 누가 또 옮긴 거였다. 그 순간 불편한 정적이 흘렀다. 체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게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님, 약 드세요. 체린이 물컵과 함께 약봉지를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아들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었다. 요새 들어 통증이 더 심해졌다. 잠을 자다가도 허리가 아파서 깨곤 했다. 고마워. 천만에요. 건강 챙기셔야죠. 체리는 친절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가볍게 느껴졌다. 수연이가 약을 챙겨줄 때는 눈빛부터 달랐다. 걱정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물 온도까지 확인해주곤 했었다. 나는 약을 삼키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자꾸 수연이를 떠올리는 내가 이상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날 오후 동현이가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좀 늦을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인사 발표가 났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나쁜 소식인 게 분명했다. 무슨 인사? 지방으로 발령났어요. 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방 발령이라니. 동현이는 본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승진도 눈앞인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라니. 왜 갑자기?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냥 회사 사정이래요. 갑자기 구조조정이 있었대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럴 리가 없는데. 동현이는 성실하게 일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다. 언제부터? 다음 달부터요. 대구로 가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방 발령이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혼자 이 집에 남는 건가? 어머님, 괜찮으세요? 채린이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채린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표정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뭔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은 눈빛. 동현이가 지방 발령 났대. 아, 그러세요? 안 됐네요. 너무 담담한 반응이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다. 허리 통증도 심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것 같은 불안감. 새벽 2시쯤 나는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누가 불을 켜놓은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갔다. 그리고 멈춰섰다. 채린이 거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다. 노트북 불빛 아래에서 서류들을 꺼내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내 목소리에 채린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방 미소를 지었다. 아, 어머님. 깜짝이야. 못 주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이거요? 동현 씨가 찾아달라고 해서요. 서류 하나 필요하다고. 거짓말이었다. 동현이는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이다.
체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보며 확신했다. 이 여자 뭔가를 숨기고 있다. 지금 당장 그만둬.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가. 어머님, 나가라고.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체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차가운 눈빛만 남았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야. 당장 나가. 체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나는 서랍을 열어봤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서류들. 체린이 뭘 찾았던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감이 온몸을 휩쌌다. 나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멈췄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체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아침 인사를 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노려볼 뿐이었다. 하지만 체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 준비할게요. 동현이가 거실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동현아, 너 어젯밤에 체린한테 서류 찾아달라고 했어? 서류요? 아니요. 왜요? 역시 거짓말이었다. 나는 체린을 다시 봤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음흉한 게 숨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고객님, 투자하신 펀드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뭐라고요? 원금의 30%가 손실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투자 손실 30%. 그 돈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인데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어머님, 동현이가 달려왔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병원 가야 해요. 빨리. 동현이가 나를 부축해 일으켰다. 체리는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표정 없는 얼굴로.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에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 그 말이 귀에 벽처럼 부딪혔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다. 동현이의 지방 발령, 투자 손실, 건강 악화, 그리고 체린이라는 여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은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던 거였다. 나는 현관에 서서 어두운 거실을 바라봤다. 그때 부엌 쪽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다. 창문에 비친 빛.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가 거기 있는 걸까? 누구야? 대답이 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부엌 창문 앞에 섰다. 밖을 보니 아무도 없었다. 그저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창문 손잡이가 열려 있었다. 분명 닫아뒀는데 누가 열었을까? 나는 창문을 닫으며 밖을 다시 한번 봤다.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림자 같은 것이.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약을 먹었지만 소용없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빴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새벽녘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무거운 발소리. 누구의 발소리일까?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엄마, 일어나세요. 동현이의 목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다. 새벽에 들렸던 발소리와 문손잡이 돌아가는 소리가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다. 무슨 일이야? 이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동현이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받아들었다. 등기부등본이었다. 우리 집 등기부등본.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소유권 항목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등기소에서 통지서가 왔는데 나는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리고 멈췄다. 공동 소유자 란에 한채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채린이가 왜 여기 있어? 저도 몰라요. 저는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서류를 다시 넘겨봤다. 날짜를 확인했다. 한 달 전, 채린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서명란 좀 봐봐요. 동현이가 가리킨 곳을 보니 서명이 있었다. 박동현이라는 서명.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필체가 동현이의 것과 조금 달랐다.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이런 거 한 적 없어요. 동현이가 소리쳤다. 처음 보는 반응이었다. 평소엔 조용하고 순한 아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다. 그만큼 당황한 거였다.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구겨졌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채린이 어디 있어? 방에 있을 거예요. 나는 서류를 들고 채린의 방으로 갔다.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나는 다시 두드렸다. 이번엔 더 세게. 채린 씨, 나와봐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채린이 나왔다. 여전히 그 세련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게 뭐야? 나는 서류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채린은 서류를 힐끗 봤다. 그리고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거요? 동현 씨가 동의하셨잖아요. 동현이는 모른대. 에이, 그럴 리가요. 분명히 서명하셨는데. 채린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날카롭고 차가웠다. 내가 위조한 거지? 그렇지? 위조라니요. 증거 있으세요? 채린이 비웃듯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여자가 처음부터 계획했다는 걸. 우리 집에 들어온 것도 친절한 척한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는 걸. 당장 나갈 수 없어요. 여긴 제 집이기도 하니까요. 뭐라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잖아요. 저도 이 집의 공동 소유자예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채린은 태연하게 말했다. 마치 이미 이길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동현이가 나를 부축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이게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채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조롱처럼 느껴졌다. 변호사 부르자. 나는 간신히 말했다. 동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변호사랑 상의해야 해요.
하지만 체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방으로 돌아가며 말했다.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봤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평생 모아온 집. 내가 공무원 생활하며 허리 휘어가며 장만한 집. 그 집을 누군가가 빼앗아가고 있었다. 동현이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서명이 있고 공증까지 됐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된 거라고요. 그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변호사의 말이 끊겼다.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 사이에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담보대출이 연체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이 경매에 넘어갑니다. 담보대출이요?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등기부상 공동 소유자이신 한채린 씨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채린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 동현아. 나는 아들을 불렀다. 동현이가 달려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 직원이 한 말을 전했다. 동현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날 저녁 동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걸까? 아마 채린일 거였다. 저 집 큰일 났대. 재산 다 날렸다던데. 며느리가 사기꾼이래.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다. 평생 체면 중시하며 살아온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박동현 씨 댁 맞으십니까? 누구세요? 법원 집행관입니다. 이거 받아보세요. 남자가 서류를 건넸다.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공식 통지서.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채린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너. 내가 다 꾸민 거지? 꾸민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은 거죠. 채린은 컵을 내려놓으며 웃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식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처음부터 우리 집이 목적이었어? 아니에요. 처음엔 동현 씨가 괜찮아 보였어요. 근데 어머님이 수연 씨를 내쫓는 걸 보고 알았죠. 이 집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너. 수연 씨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직접 그 사람을 내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빈자리를 채운 것뿐이에요. 채린의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연이. 그제야 떠올랐다. 수연이가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 애가 집안을 지키고 있었다. 진심으로 우리를 돌봤다. 조명숙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진심을 가진 사람이 곁에 있어야 복도 남고 집안도 편안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내쫓았다. 내 손으로. 그날 밤 집 문이 천천히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채린이 밖으로 나간 거였다. 어디로 갔는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경매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종이가 손 안에서 구겨졌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간호사가 작은 종이컵에 담긴 약을 건넸다. 나는 멍하니 그걸 받아 입에 넣었다. 쓴맛이 입 안가득 퍼졌다. 물을 마셨지만 쓴맛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지 일주일째였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왔다. 의사는 당분간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차가운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다. 집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채린이 받은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 변호사는 소송을 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도 돈도 없었다. 필적 감정을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집은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다. 동현이는 회사를 그만뒀다. 지방 발령도 거부하고 아예 사표를 냈다. 어차피 집도 없고 엄마는 병원에 있고 모든 게 엉망이 됐으니까. 엄마 괜찮으세요? 동현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우리 집 아들이 편의점 도시락을 사오다니. 너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동현이의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뺨이 푹 꺼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동현아, 미안하다. 왜요? 엄마가 다 망쳤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평생 눈물 보이지 않고 살았던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야. 수연이를 내쫓은 게 잘못이었어. 그 이름을 입 밖에 꺼내자 가슴이 무너졌다. 수연이, 그 착한 며느리, 말없이 우리 집을 돌보던 아이, 내가 함부로 대하고 결국 내쫓은 아이. 수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 동현이는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시골로 갔대요. 친구한테 들었어요. 시골. 작은 가게를 시작했다던데요. 반찬 가게래요. 반찬 가게. 수연이가 잘하던 일이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고 사람들을 챙기던 아이. 그 애는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었다. 우리와 달리 나는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눈이 시렸다. 내가 뭘 한 거지. 체면과 자존심.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쓰며 살았다.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 진심으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을. 동현아, 수연이한테 가봐. 네. 가서 사과해. 엄마 대신이라도. 엄마, 제발. 그 애한테만큼은 미안하다고 전해줘. 동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며칠 후 동현이가 다녀왔다. 수연이를 만나고 온 거였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어땠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동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많은 걸 느끼고 온 것 같았다. 가게는 작았지만 손님이 많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연이를 좋아하더라고요. 반찬도 정성껏 만들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 엄마 이야기했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동현이는 말을 멈췄다. 눈물을 참는 것 같았다. 뭐래?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동현 씨도 어머님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연이는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삶을 살고 있었다. 우리를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뭘 한 거지? 약봉지를 만지는 손끝이 떨렸다. 냉정한 병실 공기가 목을 조였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 나는 그날부터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동현이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요양병원은 작고 낡았지만 그나마 저렴했다. 좁은 병실에는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옆 침대에는 치매가 있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셨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요양병원 창밖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다. 겨울나무들이 앙상하게 서 있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동현이는 일자리를 찾아 헤맸다.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지만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버스와 지하철을 전전했다. 지하철 문이 닫히는 소리, 버스 요금 넣는 손동작. 그 모든 게 피로와 고단함으로 가득했다. 엄마, 이번 달은 병원비 조금 늦을 것 같아요. 괜찮아. 천천히 해.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다. 무너진 삶의 조각들을 주우며. 어느 날 동네 소식이 들려왔다. 병실에 면회 온 먼 친척이 전해준 이야기였다. 명수나 수연이 그애 잘 되더라. 그래. 반찬 가게가 소문났대. 정성껏 만든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사 먹는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는 공짜로 나눠주기도 하고. 착한 애야, 진짜. 너희가 복을 차버렸어.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복을 차버렸다. 맞는 말이었다. 조명숙 씨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진심을 가진 사람을 잃으면 나는 그 사람을 잃었다. 내 손으로 내쫓았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리에 체린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 복이 아니라 재앙이. 나는 요양병원 창가에 놓인 작은 물건들을 바라봤다. 낡은 손거울, 반지 상자. 그 반지. 점집에 갔던 날 자랑하던 그 반지. 손거울을 들어 내 얼굴을 봤다. 늙고 초라한 얼굴. 주름이 깊게 패였고 눈가는 처졌다. 이게 나인가 싶었다. 거울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거울이 천천히 넘어졌다.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금이 갔다. 나는 그 금강 거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도 저렇게 금이 갔구나. 해가 졌다. 석양빛이 병실을 물들였다. 붉은 빛이 벽에 번졌다. 아름답지만 슬펐다. 나는 눈을 감았다. 후회와 함께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그리고 알았다. 진짜 복은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는 걸. 곁에 있는 사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할머니, 오늘 반찬 가져왔어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골목 어귀에 울렸다. 작은 보자기에 싼 반찬통을 들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할머니가 환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아이고, 또 왔네. 맨날 미안해서 어쩌나.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수연이는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할머니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무릎은 좀 어떠신지, 약은 잘 드시는지. 소소한 안부였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밝았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수연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봄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이게 내 삶이구나.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체면을 따지지 않고 그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동현이가 찾아왔던 날이 떠올랐다. 초라한 모습으로 가게 앞에 섰던 그 모습, 사과하고 싶다던 그 떨리는 목소리. 수연이는 그를 용서했다. 원망할 힘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수연아, 오늘 된장찌개 한 그릇만 싸줘. 단골 손님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다. 네, 금방 싸드릴게요. 정성껏 찌개를 담고 밥도 함께 싸주었다. 손님은 고맙다며 돈을 건넸다. 수연이는 그 돈을 받으며 작은 행복을 느꼈다. 이게 복이었다. 작지만 진짜 복. 요양병원 창가. 나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하루가 또 끝나가고 있었다. 내 인생도 저렇게 저물어가는 걸까? 송거울이 창가에 놓여 있었다. 금강거울. 그 안에 비친 내 얼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체면, 자존심, 남들의 시선. 그것만 쫓으며 살았다.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다. 곁에 있던 사람의 진심을. 동현이가 면회를 왔다.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엄마, 사과 깎아드릴게요. 고맙다. 동현이는 사과를 깎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제가 수연이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 봐도 될까요? 그래.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현이도 이제 알았구나. 무엇이 중요한지. 가봐. 진심으로 사과해. 네. 동현이는 사과를 건네주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엄마도 알아. 늦었지만요. 그래. 늦었지. 우리는 그렇게 후회를 나눴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해가 완전히 졌다. 병실이 어두워졌다. 간호사가 불을 켜러 들어왔지만 나는 그냥 두라고 했다. 어둠 속에 있고 싶었다. 창밖으로 별이 떴다.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다. 복은 가까이 있었는데 나는 그걸 내쫓았다. 그리고 재앙을 불러들였다. 창가의 송거울이 천천히 기울었다. 그러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 작은 소리를 내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간호사의 발소리.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평화로웠다. 후회하지만 받아들였다. 내가 만든 결과를. 진짜 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곁에 있었다. 진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이었다.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알게 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은 무료이고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